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역사를 뒤흔든 발견. 2. 한국의 폐허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다. 3.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해저에서 발견된 고대의 석조 유적. 누가 이 거대 유적을 건설했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최근 연구 끝에 이 유적을 지은 이들이 고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혔습니다. 기억 속에도 사라진 고대 마문명 서양에서는 무대족이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던 이들이 바로 해저 도시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서양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학자들도 의심하게 만든 고대 도시의 진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중을 탐사하던 잠수부의 눈에 무언가 특이한 형체가 보입니다. 이제까지 인도양을 수십 번 드나들던 잠수부도 처음 보는 곳이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 크기와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을 보고 잠수부는 다급하게 당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9천년 전에 지어진 고성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수면 아래 잠자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던 것이죠. 인도 서부의 한 캔베이만 수질 오염을 측정하던 인도인들은 탐사 중 뜻밖의 유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로부터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유적은 8km의 길이와 3.2km의 폭을 가진 규모로 대형 추락의 흔적이 이 유적 안에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에 사용되는 전망대와 공중 목욕탕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9천년 전 이 유적의 공중 목욕탕이 발견되자 많은 학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만 공중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 로마 제국 정도만 공중 목욕탕을 건설할 수 있었고 대규모 수로 사업과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추리는 사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물건이 9천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세밀한 조사를 거쳐 생각보다 더 많은 유물이 해저에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문자가 새겨진 석판과 도자기들 역시 발견되죠. 놀랄 정도의 복잡한 도시의 흔적에 사람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문자를 살펴보면 특정한 상징이 많이 등장하는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십자 문양이 유적의 석판에 적혀 있었던 곳입니다. 기이한 이 문양에 많은 학자들은 수수께끼를 느꼈습니다. 한편 캠페인만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태평양의 작은 섬, 스쿠버 다이버로 일하던 아라타케 키리아치로는 어떤 장소에서 기이한 건축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건축 기술 수준이나 규모 면에서 범상치 않은 유적이라는 것을 알아챈 그는 수중에 잠긴 이 유적을 사진으로 담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가 발견한 유적은 요나구이 유적. 사람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유적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할 생김새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하기 힘든 직각형의 암석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였죠. 게다가 이 요나구미 구적 큰 방에서 인공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발견됐다. 수심 25m 지점에서 발견된 석판에는 23cm 정도의 구멍이 나 있었죠. 사람이 다듬은 것 같은 매끈한 구멍이었기에 요나구미 유적은 인공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라는 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구멍 옆에는 수수께끼의 십자가 모은 향도 있었는데요. 인공적으로 누군가가 파낸 것 같은 십자가 모양을 본 학자들은 요나구미 유적이 누군가가 건설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어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요나구미 유적과 캔베이 유적은 같은 사람들이 만든 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유적을 만든 이들이 바로 고대 한국인데 바로 마문명의 후손이라는 것도 밝혀낸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지형인데요. 과거 10만 년부터 1만 년 전에 고대 한반도를 살펴보면 지금의 서해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습니다. 산악 지형이 없이 평평했던 이 황해 지역은 평원이었는데요. 강이을에는 비옥한 곡창지대였다고 합니다. 황해 대평원이라고 하는 넓은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죠. 4대 문명이 그러하듯 강 주변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문명을 이루고 생산량이 많은 황해 대평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뇌리 속에 잊힌 마문명이 탄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비옥한 토지를 얻을 수 있었듯 마문명 역시 큰 강줄기에 범람으로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모인 이곳을 중심으로 문명은 발전을 할 수,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농사의 흔적인
소로리 벽시가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문명에서 발원된 농사는 중국과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마문명 도시들과 가까운 한반도에서 오래된 농사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죠. 유나무미 유적이 발견된 오키나와 근방 역시 당시에는 마문명의 영향권 아래에 놓인 곳으로 고대 마문명 사람들이 거대 거속도시를 만들며 터전을 일궈왔다가 불행히도 기후가 변하면서 수몰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캔베이 유적 역시 고대에는 땅이 있었던 곳으로 마문명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캔베이 유적에는 고대 한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태극 무늬의 원형이 발견되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적과 한국 문화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죠. 마문명의 영향 아래에 있던 동남아시아와 인도 근방에서는 중국과 달리 난생설화가 많습니다. 아래서 태어난 민족의 시조가 민족을 다스렸다는 내용인데요.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인도에 걸쳐 난생설화는 보편적입니다. 중국과 시베리아 계통은 천선 신화가 일반적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자손이 땅의 터전을 잡고 문명을 일구었다는 내용이죠. 중국 황제 설화가 대표적인 천손 신화의 예시입니다. 마문명권에 있던 곳들과 대비되는 다른 계통의 신화가 전해져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마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인 십자가 상징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상징들은 캔베이와 요나구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흔적입니다. 유럽에서도 마문명의 흔적에 대해 연구한 이가 있었는데요. 현재 바닷속에 가라앉은 무대륙 이야기는 사실 사라진 마문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임스 처치워드는 잃어버린 무대륙이라는 책을 통해 아시아에 존재하는 초고대 문명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아틀란티스와 마찬가지로 지각 변동으로 인해 해수면 아래로 거대 도시들이 가라앉았다고 하는데요. 제임스 처치워드가 들은 무대로 신나는 사실 마문명의 이야기이며 지금 황해대평원에 자리 잡은 마문명의 스토리가 와전된 것이 지금의 모대륙 이야기인 것이죠. 처치워드는 모대륙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언급하는데요. 이 십자가는 마문명에서도 등장하는 십자가입니다. 모대륙 언어로 십자가는 우르우밀이라 발음하는데요. 모래신을 모셨던 마문명의 언어가 변질된 것이라 볼 수 있죠. 과거 한반도에 있었던 많은 멸망한 마을 문명 사람들이 한반도에 자리 잡고 세운 후대 문명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오래된 역사의 기록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한국인들은 위대한 조상의 흔적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대사 왜곡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 연구자들은 한국의 마문명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역사 왜곡 작업이 완전 붕괴되는 일이나 마찬가지. 한국인들이 터전으로 삼았던 한반도에서 고인들과 고대 피라미드 흔적이 남았던 것이 바로 마문명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일본 학자들은 열등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요나구미와 캔베이 고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거대 석조 건물은 바로 한반도의 고대 문명을 이끌었던 마문명의 오래된 흔적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학자들 모두 이 결과를 억측이라고 부정했는데요. 하지만 소로리 벽시와 같은 아주 오래된 농사의 흔적이 한국에서 발견되는 것이나 해저에서 발견된 유적들에게서 왜 마문명에서 볼 법한 상징이 등장하는지 해외 학자들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대한 한민족의 이치 문명, 지금부터 이를 기억하고 후대에 알리는 한국이 14억 인구 인도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장관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 업체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라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쏠린 인도의 시선, 한국 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기타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커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의 의존에 굴러가는 외발 자전거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면서 또 다른 바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가 42% 감소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오히려 47%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82% 급증한 상황입니다. 2월 자동차 수출은 56억 달러로 반도체 59억 달러의 덕리까지 추격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인기가 크게 몰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IRA로 전기차의 타격을 주려 했지만 전체 수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월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총 12만 2천 대를 팔아 작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2.4% 감소했고 혼다 또한 1.4% 줄어들었죠.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차 수출은 14%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기타 차량에서 이를 극복해내 무역 수지에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또 다른 신차를 선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넥소와 아이오닉 5를 선보인 데 이어 세 번째 일본 시장 공략입니다. 최근 일본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코나 신규 모델이 포악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자동차 공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28일 현대 기아차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한탄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 현지화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인도에 공장이 있다 해도 부품 등을 한국에서 도입해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맺은 FTA 혜택을 누리며 자동차 관련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이 인도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 무역 적자에 시달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한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1위 일본 업체를 따라잡을 정도로 인도 시장 내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현대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 남부 챈나이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울 정도로 집중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철저히 현지 문화와 정서를 발판 삼아 인도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현지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형자 상트로가 대표적입니다. 상트로는 인도의 도로 사정과 터번 문화를 분석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차의 인기가 높았는데 터번을 쓰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도로 사정도 나빠 일반 수입차는 차체 바닥이 망가지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수용 아토스를 상트로로 변신시켰고 차체를 높였습니다. 그 후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15%로 치솟았죠. 현재는 현지 전략형 차인 크레타와 기아 소넷이 바톤을 이어받아 선전하고 있습니다. 크레타가 현재 인도의 국민차로 부상했을 정도입니다. 소형 SUV 크레타는 지난해 인도에서 총 17만 대가 팔리며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33%를 책임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저히 시장을 분석해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점이 현지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죠.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크레타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고 비포장도로가 많은 도로 사정에 맞게 차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상고를 높였습니다. 경적을 자주 사용하는 현지 운전 습관을 반영해 클렉슨 소리를 높이는 세심함까지 더했죠. 여기에 대가족이 많은 특성을 겨냥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201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0만 대가 넘게 판매됐을 정도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마루티 스즈키 다음인 현지 2위로 기아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지 생산을 통해 그곳을 수출 허브로 삼으려 하는 중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향에서 큰 것이 좋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SUV를 적극 공략한 한국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작년 인도에서 81만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1%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3위 생산 달성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56만 대, 기아는 2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하락을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형국인데 올해는 더 성장해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돼 있습니다. 인도 판매 증가는 중국 러시아 부진의 달출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편인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인 캐스퍼의 인도 출시까지 결정했는데 AI3란 이름을 붙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인도 SUV 시장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어 안정적 정치 환경도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현지 생산 105만 대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는 122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차 첸나이 공장은 올해 안에 82만 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초 분위기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월 기준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13% 증가한 5만 대를 팔았고 기아도 2만 8천 대, 48% 증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 내 2위와 5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입니다. 합산 점유율은 22.6%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4만 7천 대를 판 마루티 스즈키가 42% 점유율로 1위를 했지만 과거 80%대 점유율에서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몰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도 장관이 우려했을 만큼 한국차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1981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인도와 합작법인 헝테로 만든 회사로 인도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을 판 적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도요타, 닛산, 혼다에 밀린 사약 수준이지만 여전히 10대 자동차 회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인도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형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차량 2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출시 예정인 마루티 스즈키의 중형 전기 SUV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크레타의 인기가 대단해 한국의 승리를 예견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30%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 인도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만 대로 세계 3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연간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신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6천여 원을 투자하고 기아는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도 장관의 우려에 앞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말부터는 아이오닉 5를 현지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연간 목표치 250대를 훌쩍 넘는 650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부분 조립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퍼 또한 인도에서 전기차로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 설치를 완료한 2개 충전소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스즈키가 연이어 투자를 결정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등에 약 19조 원을 투입하고 이 중 4조 7천억 원은 배터리 관련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해 2025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요타 또한 전기차에서 밀려 있어 통반 몰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BZ4X 전기차 모델은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 관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월 1일부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인상되는데 전기차와 이륜차에도 기존보다 10% 오른 70%가 적용됩니다. 반제품 조립 CKD 방식으로 생산하는 차량은 기존 30%에서 35% 올라갑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디 총리가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완성자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초강수를 텄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점유율 7%, 187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전기차 6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선전하길 바랍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2의 사드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 섬멸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우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친러 반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그동안 서방 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막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 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에 있으나 만화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 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IPEF는 위의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RCEP와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IPE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IPEF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IPEF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IPEF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IPEF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2의 사드보복을 보여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 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 흑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드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드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 금지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처 찾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칩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 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K-POP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보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알령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 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IPEF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 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 우위를 얻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IPEF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파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 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봉쇄 50일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향해 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제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드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했지만 한국의 대응에 오히려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